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항상 조심스럽고 불안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옆에 앉아있는 듯한 기분. 그 폭발이 얼마나 클지,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어 늘 신경이 곤두서 있었던 시간들 말입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 삶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와 과도한 경계심을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형태의 무시, 그리고 두 가지 형태의 분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눈에 보이는 폭력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교묘하고 파괴적인 이 감정의 무기들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는 작은 위로와 이해의 실마리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양성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악성을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선의의 방치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악의가 없는 무관심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바빠서 집안의 화초에 물 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화초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저 삶의 다른 일들에 정신이 팔려 잠시 잊었을 뿐이죠. 식물은 그 결과 시들어 버릴 수 있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악의도 없습니다. 이러한 선의의 방치는 인간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멀리 이사간 오랜 친구를 생각해보세요. 시차와 바쁜 일상, 새로운 관계들 속에서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친구에게 화가 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업무에 집중하느라 다른 동료나 부수적인 일에 충분한 신경을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대를 조종하거나 상처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상대의 가치를 깎아내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무시가 아닙니다. 그저 삶이 바쁘고 다른 일의 우선순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뿐입니다. 물론 이런 선의의 방치를 겪는 입장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이런 무관심은 관계의 종말을 불러오기도 하죠.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선의의 방치는 아이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악의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아이는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 어린 시절을 돌아볼 때 부모님이 잔인하거나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무언가 부족하고 서운했던 기억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쁜 분들이 아니었어. 그저 바쁘고 힘드셨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남은 공허함은 어쩔 수 없죠. 방치는 방치입니다. 그것이 선의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서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의의 반대편, 바로 악성, 즉 악의적 방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의 본질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흥미롭게도 양극단을 오갑니다. 한편으로는 숨막힐 듯한 통제와 과도한 집착을 보이다가도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워버리는 듯한 냉담함을 보입니다.
마치 당신이 눈앞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악의적 방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는 단순히 바빠서 신경 쓰지 못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당신이 바로 눈앞에서 자신의 감정, 필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존재에 대한 의도적인 부정이며 당신은 무가치하고 경멸받아 마땅하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몹시 배고파도 그들은 자신이 배고플 때까지 기다리라고 강요합니다. 당신이 심하게 아파도 그들은 자신의 사소한 재채기를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인 양 떠들어댑니다. 가족 중 아무도 골프를 치지 않는데도 휴가지를 골프 리조트로 정하고는 혼자 골프를 치러 나가 가족과의 시간을 전혀 보내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바로 악의적 방치입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들은 침묵으로 당신을 벌합니다.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하기도 하죠. 당신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일부러 알려주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가족의 소식을 독점하고 있는 나르시시스트 가족 구성원이 당신에게만 알려주지 않는 경우를 상상해 보세요. 직장에서 중요한 마감 기한을 동료들에게 공유하지 않아 당신을 곤경에 빠뜨리는 나르시시스트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아무런 연락도, 위로도, 도움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히 당신이 과거에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도와줬던 경험이 있다면 이 배신감은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악의적 방치에는 아주 의도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저 바빠서 잊은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중요하지 않아, 혹은 극단적으로 너는 존재하지 않아, 내가 필요할 때만 빼고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직 그들이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혹은 분노를 터뜨릴 대상으로만 존재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이것이 악의적 방치를 그토록 악의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선의의 방치가 점진적으로 멀어지는 관계라면 악의적 방치는 내가 필요할 땐 널 보지만 필요 없을 땐 넌 존재하지 않아라는 잔인한 규칙에 기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망각이 아닌 처벌에 가깝습니다. 음식으로 비유해 볼까요? 선의의 방치는 당신의 접시에 음식을 충분히 담아주지 않거나 반찬 하나를 빼먹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악의적 방치는 당신에게 아무 음식도 주지 않은 채 당신 앞에서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내 앞에도 음식이 있잖아. 뭐가 불만이야? 라고 가스라이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치라는 학대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때리거나 소리치거나 물건을 던진다면 그 행동은 명확합니다. 물론 그런 관계의 피해자들조차도 가해자를 위해 변명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그 학대는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방치는 무언가를 빼는 행위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학대라고 인식조차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선의의 방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지적당하면 대부분 사과하고 책임을 지려 하며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악의적 방치를 하는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미쳤다거나 너무 요구하는 게 많다고 비난하며 가스라이팅을 시도합니다. 결국 당신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만 남습니다. 그들의 방치를 참고 견디거나 혹은 그들의 조종과 의심 속에서 고통받거나 어떤 것을 골라도 독이든 성배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르시시스트의 분노를 생각할 때 고함을 지르고 폭발하는 모습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분노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차가운 무관심과 침묵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을 향한 나르시시스트의 무관심, 움츠러듦, 그리고 침묵인가요? 아니면 당신에게 쏟아지는 과도한 집착과 분노인가요? 물론 관계에서 벗어난 지금은 그들의 무관심에 감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계 속에 있을 때를 돌이켜보면 그들의 냉담함과 침묵이 그들의 분노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침묵, 무관심, 거리두기는 일종의 처벌 방식입니다.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당신에게 불만을 표출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가 다시 말을 걸게 하기 위해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길들여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불편함과 긴장감, 그리고 버려질지 모른다는 공포를 피하기 위해 정해진 선을 넘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킵니다. 반대로 고함을 지르고 격분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이웃이 들을까 걱정될 정도로 소리치는 상황.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그 시끄러운 분노는 우리를 압도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 고함 소리를 멈추게 하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들의 분노와 혼란,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분노는 관계의 핵심적인 역학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분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이유는 당신과 아무 관련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혹은 퇴근길에 겪은 사소한 일 때문에 당신에게 분노를 터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이유로 혹은 식기세척기를 비워달라는 아주 평범한 부탁을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 분노를 예상하고 피하고 그 폭풍이 지나간 후에 회복하는 데 전문가가 됩니다. 흥미롭게도 어떤 사람들은 폭발하는 분노가 차라리 낫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그들이 나와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내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를 비난할지라도 말이죠. 반면에 침묵과 무관심은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어 더 끔찍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은 무섭지만 적어도 그들이 나를 향해 소리칠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위대한 나르시시스트가 하루의 시간을 할애하여 나라는 존재를 인식해주고 있으니까요. 반면 침묵으로 일관하는 분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용수철과 함께 사는 것과 같습니다. 긴장감이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반면 소리를 지르는 분노는 명확한 끝이 있습니다. 분노를 터뜨리고 나면 그들은 긴장이 풀리고 기분이 나아지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거나 심지어 당신에게 더 잘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화를 내고 나면 상황이 잠시나마 나아질 거야라는 불편한 연관성을 학습하게 됩니다. 침묵은 그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저 길고 긴 긴장감만 이어질 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폭발하는 분노가 훨씬 더 끔찍하고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침묵은 어색하고 끔찍하지만 적어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지는 않으니까요. 결국 이것은 어떤 종류의 독을 마실지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과거 경험이 어떤 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지를 결정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 관계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분노를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 무관심과 발작, 침묵과 고함.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분노를 선택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 어떤 종류의 분노를 유발하는지 그 패턴을 파악하게 될 뿐입니다. 결론은 슬프게도
대부분의 경우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길들여지며 서서히 자신을 잃어갑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분노는 두 가지 주요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드러나는 공격성입니다. 소리 지르기, 고함치기, 물건 던지기, 심지어 신체적 폭력까지. 이것은 명백하고 충격적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분노하는 사람, 특히 소리치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들의 몸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들의 분노를 예상하는 것만으로도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하게 되고 어떤 말이나 행동도 섣불리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나 의식하기 때문에 밖에서는 이런 분노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은 오직 우리와 단둘이 있을 때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현실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학대적인 현실, 그리고 밖으로 보여지는 매력적이거나 적어도 절제된 현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체면, 문화와 맞물릴 때 피해자는 더욱 깊은 고립감에 빠지게 됩니다. 밖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완벽한 가정이지만 문이 닫힌 집 안에서는 지옥이 펼쳐지는 것이죠. 둘째는 수동적 공격성입니다. 이것은 주로 내향적인 나르시시스트들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침묵, 단답형 대답, 다른 사람을 통해 말하기, 완전한 침묵 시위 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부탁한 일을 일부러 엉망으로 처리해서 결국 당신이 다시는 그들에게 부탁하지 않게 만듭니다. 당신이 보낸 메시지를 못 받은 척해서 당신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번엔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잊지 않고 사왔네. 놀라운데 와 같은 비꼬는 말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섭지는 않지만 사람을 극도로 지치게 만듭니다. 수동적 공격성은 나는 피해자라는 그들의 신념을 강화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드러나는 공격성은 우리의 신경계를 파괴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사한 증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항상 긴장 상태에 있고 잠을 잘 못 자고 악몽을 꾸고 집에 가는 것이 두렵고 심장이 빨리 뛰는 등의 증상을 겪게 됩니다. 반면 수동적 공격성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파괴합니다. 특히 버림받는 것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그들의 침묵과 무관심은 오래된 공포를 자극하여 패닉 상태에 빠지게 하고 어떻게든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려고 애쓰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내향적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 끔찍한 침묵을 멈추기 위해 결국 굴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당신은 끊임없이 지치고 고갈됩니다. 예측 불가능한 분노에 대한 두려움 대신 묵직한 공기와 사소한 비난, 이른바 1000개의 칼날에 의한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그들이 이를 엉망으로 처리해놓고 당신이 지적하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때문에 소통이나 성장의 희망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당신은 관계 속에서 유일한 어른이 되어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어떤 형태의 분노가 더 낫거나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 관계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분노는 우리의 과거 경험에 따라 우리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드러나는 분노를 겪는 사람들은 감정적 폭력에 더 큰 충격을 받고 결국 무감각해지는 반면 수동적 공격성을 겪는 사람들은 더욱 고갈되고 지치며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신이 소리를 지르는 대상이 되든 무시당하는 대상이 되든 어느 쪽이든 끔찍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 분노가 통제의 도구가 아니라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존자들이 자신의 분노를 마주하고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나르시시스트 관계의 마지막 단계인 폐기와 최종적 폐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상화, 평가절하, 폐기의 단계를 거칩니다. 폐기 단계에서 그들은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바람을 피우거나 다른 활동에 몰두하며 당신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새로운 공급원이 사라지거나 당신이 필요해지면 진공청소기처럼 당신을 다시 빨아들이는 후버링 단계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최종적 폐기란 정말 존재할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 중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종적 폐기는 보통 나르시시스트가 아주 영구적인 새로운 구조로 옮겨갈 때 일어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과 재혼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환경으로 들어가 당신의 세계와 완벽히 단절될 때 말이죠. 그들은 새로운 창고에서 새로운 공급원을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의미의 최종적 폐기는 그들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건강하게 되찾고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 채울 때 그 어떤 후버링도 당신에게 통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온전한 당신 자신이 될 때 사랑과 의미, 목적 속에서 당신의 시간을 보낼 때 그 순간이 바로 최종적 폐기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독성이 더 이상 당신에게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희망의 이야기로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삶이 더 이상 누군가의 감정적 폭력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빛